네, 저는 오렌지라이프 리딩 전문가 정기태 FC입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3W 백주 달성, 컨벤션 골드, 썸머 달성, SM 위, 마지막으로 재테크 전문 강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사운드는 줄여주시고요. 예, 사운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은 꺼놓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은 저에게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5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보험, 네 번째 연금, 다섯 번째는 재무설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988년 금리는 몇 프로였을까요? 24.7%입니다. 그럼 31년이 지난 현재 기준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1.75%입니다. 24.7%와 1.75% 피부로 못 느끼시겠죠? 예를 들어서 1988년의 금리 24.7%는 내 통장에 1억이 있을 시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생기는 거고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시에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붙는 그런 개념의 이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 시대 1.75% 정말 낮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너도 나도 제출해서 창업을 하게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은 어머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집은 내게 아니야, 은행 거야, 이런 말씀 하시죠. 월세 사신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있던 비트코인 열풍, 정말 거품처럼 싹 밀려왔다가 지금 약간 잠잠해졌죠. 네, 그래서 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 심리 위축이라고 적혀있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88년대하고 같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은행에다 적금을 붓게 됐고요. 시장 경제 활동에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씩 나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금융 이자를 줄여서 금리라고 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와 내가 적금을 부어서 받는 이자의 차액을 붙는 이자를 금리라고 부르고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뭘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빌릴 때 대출 이자의 가액과 내가 예금을 붓는 이자에 대한 가액을 교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예대 금리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계속 금리, 기준금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준금리는 어느 곳에서 선정할까요?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0.25% 상승, 하락, 변동 없이 쭉 갈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예금 대출과 이자는 모두 금리라는 명시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적금이자 몇 프로면 만족하시겠어요? 10%요. 우선은 지금 현 금리 평균 기준금리가 2%대라고 해서 그 2배 4%대로 적금 같이 한번 저랑 가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연 4% 1년 정기 적금 가입 시를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은행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12개월 동안 100만원을 접근하게 되면 4%라는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달 생각외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100만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4%대 이자를 받아서 4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총 12개월을 나누게 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이자는 48%입니다. 네, 보시면은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실제 이자는 26만원. 제가 이자에 대한 진실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째 달
12개월이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4%대라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한 달이 모자란 11개월을 100만 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3.67% 쭉쭉쭉 보다 보면 마지막 12개월 때는 한 달에 대한 이자 0.33%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48만 원대의 이자보다는 반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자도 저희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소득이다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율은 4%대가 아닌 1.83%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100만 원의 12개월의 원금은 1200만 원이 맞죠? 이자 계산기입니다. 월 적립의 100만 원 1년 12개월을 연 이자율을 4%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48만 원 돈이 아닌 26만 원 48만 원 돈이 아닌 죄송합니다. 21만 9,960원.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26만 원보다 작게 되죠. 그거는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금액은 21만 9,960원이 맞다는 겁니다. 4%대가 아닌 1.3%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4%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실제 금리가 2%대잖아요. 그러면 이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예전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그 은행을 믿고 맹신을 하고 적금을 부었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돈은 모으는 금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으지 마시고요. 재물제자의 테크니컬 돈을 기술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저축보다는 이제 금융으로 돌리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얘기했듯이 이자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이라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이자 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무려 15.4%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세금 내고 싶으신가요? 저도 정말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세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세, 소득세.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 재산세가 있고요.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그리고 주세로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직접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자 소득세가 15.4%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우리 주위 국가들 이자 소득세를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는 62%, 독일은 53.3%, 호주는 48.5%, 미국은 46%, 마지막으로 영국은 40%, 즉 40에서 60%까지의 이자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이자 소득세 그래도 좀 낮죠. 근데 같이 저희도 OECD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같이 도모해서 따라갈 추세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15.4%는 올라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이사 연기라고 이 소득세를 통틀어서 종합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는 이자 소득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도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제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세금을 안 내는 것, 비과세, 안일피 과세, 과세를 안 낸다 라는 뜻으로 비과세라고 하는 거고요. 비과세는 정말 간단합니다. 금융상품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적립식인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 그리고 거치식인 경우에는 1억 원 이하로 이제 준비하셔야지만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가 어떻게든 세금을 받는다는 이유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되고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은행에서 가입한 비과세, 즉
은행에서도 보험에서 판매하는 네, 그런 금융상품을 팔기 때문에 은행의 뱅크, 그리고 보험의 인슈런스, 방카 슈랑스라고 하고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하고 세액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세계적으로도 어느 우주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이따 상담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상품마다 다른 사업비와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주는 수수료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이 최저 보증이율은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많이 받겠죠. 왜냐?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적게 받겠죠. 왜냐?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액의 경우 투자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커피나 이런 옷 같은 트렌드가 매번 바뀌고 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약한 대출로 자금 유동성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 저축 상품으로는 중도 일시 시 원금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직장인들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월급 받기 전에 뭘 먼저 제외하고 나오죠? 4대 보험. 네, 맞습니다. 4대 보험. 다들 아시는 보험이에요.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국민연금, 세 번째 고용보험,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월급의 9%를 떼는데요. 이거를 자기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4.5%, 그리고 자기 부담 4.5%, 그래서 9%대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럴 시에는 9%를 해서 27만 원을 회사하고 제가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 상한액 월소득 468만 원과 하한액 월소득 3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500, 1000, 1억이 되면 그거에 대한 9%를 뛴다는 게 아니고요. 최고 468만 원에 대한 9%를 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월급이 적어도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에 9%를 뛴다는 얘기는 국가가 그만큼 국민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10년 이상 납입 의무를 하셔야 되고요. 연금 기준 연령보다 연장 수령 시에는 0.6%의 이자가 더 붙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일 희망하는 꿈이 뭐 대통령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제일 많은 꿈이 뭐였죠? 공무원이었습니다. 왜 공무원이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만큼 이 직장이 이 9%대, 이 4.5%, 4.5%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인 거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두 배를 내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국민연금을 너무 궁금해가지고 공대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부자 누구 생각나세요? 이건희 회장 맞죠? 우정씨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연금 도대체 얼마나 받나요? 했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소득 468만 원 상한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직전에 얘기했듯이 상한액은 468만 원에 대한 9%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4만 원. 이게 저번 달에는 203만 960원 정도 있어요. 무려 한 9천 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재정 악화,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노인 인구 증가가 고령화 시대로 오기 때문에 2060년 정도, 2057년 정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말이 많죠. 그럼 내 월급은 왜 뜯어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3, 4년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및 연금 수령자 전망. 연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보험. 아까 국민연금은 9%대의 세금을 떼고 있죠. 건강보험도 약 6%대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 6%대도 회사 3% 그리고 본인보다 3%로 보시면 돼요.
전년 대비 2% 상승해서 총 102,243원을 냅니다. 이거 반으로 보시면 돼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문재인 케어가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장기 용약, 경증 치매 지원, 선택 진료 폐지, 그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 이 얘기는 즉 나라에서 해준다는 것보다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건강보험은 무료 지원이 아니고요, 의료비 할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보험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막 보험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보험이란 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았던 그런 자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자산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직전에 얘기했듯이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비 할인이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낸 돈에 대한 100%를 받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 보장받을 수 있기는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험은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보험을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보험회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누는데 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 똑같은 보험 드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 가족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어, 뭐 사촌은 뭐 치매에 걸리셨어, 이런 가족력이 있고 생활 습관에 의해 병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춤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같이 이 종신보험이라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직전에 얘기했듯이 커피와 옷처럼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이나 목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실비. 이거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나이 젊으신 분들은 좀 싸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갱신 보이시죠?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할 장치는 무조건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갱신과 갱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율을 잘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은 한번 먼저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몇 프로대 된다고 했죠? 9%대 된다고 얘기했죠? 이 보장성 보험료는 내 급여의 7% 내에서 최대 10%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희는 태어나서 노년 때까지 돈을 법니다. 그걸 즉 소득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희 어머니나 뭐 아버지 같은 세대에는 대학교를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취업에 많이 먼저 뛰어들으셨죠. 근데 현재 그러면서 이런 이벤트들 보이시죠? 이 소득 구간에 뭐 자녀 출산이라든지 뭐 자녀 교육, 그리고 내 집 마련, 뭐 여행,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길었었어요. 소득 구간이. 근데 현재는 100세 시대. 혹시 20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제가 20년 전에는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100세까지 사시는 할머니를 특종으로 찍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특종감이었는데 현 시대는 이 수명 증가 100세 시대는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명이 증가했는데 줄어든 게 더 많아요. 정년 단축이 되고요. 청년 실업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 돈을 못 벌고 늦게 돈을 벌게 돼서 이 소득 구간이 줄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아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소득 구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하셨던 자녀 출산, 자녀 교육, 그리고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기 저축이 이제 전략적으로 필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득 구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지출을 먼저 알아야 되고 소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저축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선 전략적으로 필수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앞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제 100세까지 살 이제 리스크, 이제 살아가면서 이 리스크에 대한 이제 준비. 노후 자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이 빨간색과 이 흰색 선이 같이 출발하잖아요. 이거는 소득 구간과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득 구간과 이제 지출이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같이 올라가는데 은퇴하고 나서 소득 구간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오뎅 자금이 있잖아요. 뭐 생활비나 자녀 교육, 결혼, 주택, 은퇴 자금, 긴급 예비 지급.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은퇴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득 구간은 짧아지게 되고 은퇴하고 나서의 그 삶은 점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기 저축은 항상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선 뭐 연금들은 다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연금을 준비하셨으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연금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모자란 게 있으면 더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설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 설계 정말 심플합니다. 머니 디자인, 돈을 디자인한다는 뜻이고요. 이 급여에서 내가 나오는 한 달 수익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주는데요. 소비와 저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소비는 두 가지 키워드로 다시 나눠줍니다. 고정 소비와 변동 소비.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저축을 들어있는 목적, 그리고 그 기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고정 소비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나가는 저희 지출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뭐 월세, 공과금, 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할부라든지 뭐 비싼 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모임에 대한 활동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 소비 같은 경우에는 유류도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버스비가 500원 정도 올랐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맨날 제가 뭐 라면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돈가스도 먹는 거, 이런 변동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 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왜 저축이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저희가 지금까지 모았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 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들 뭐 자주 하시는 뭐 주택 경약, 그리고 CMA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긴 글을 써봤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깊은 이 초록 색깔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국민연금 몇 프로 낸다고 했죠? 9%대 낸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공무원처럼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10에서 20%, 내 급여의 10에서 20%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이 보장자산, 이 보장자산이라는 거는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 급여의 7%, 최대 10%까지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1, 2배라고 써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정말 진짜로 아픈 병에 걸려서 병원에 한 달, 두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한 달, 두 달 고정 지출이 나가는 그런 금액을 CMA 통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